백락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시작한 그 포맷이라고 할까요? 소위 백락청과의 공부길, 함께 걷는 공부길로 돌아가서 강경석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뭐 처음 나오신 건 아니지만은 이제까지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던 저의 저서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전 소개받은 강경석입니다.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백낙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디가 중도면 어째서 변혁인가 이 책을 다루는데요. 이 책의 3, 4부는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오늘은 주로 이 책의 1, 2부에 해당하는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여쭙고 답변을 듣고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은 게 2009년 그 출간 당시 아마 거의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인천에서 직장 다니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단체 워크숍 가는 길에 이 책을 들고 가가지고 앞에 서문부터 이렇게 쭉 읽어놨었는데, 그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무슨 책 보냐 그러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억에 남았는데, 그때가 2009년이 지금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뒤고,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뭐 간간히 이제 문학평론도 쓰고 그러면서 야, 이게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런 이제 좀 혼란 이런 거를 느끼고 있을 때였고, 특히 제가 살고 있던 그 인천에서 이제 뭐 문화 관련 기관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14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서해 평화특별협력지대 이런 구상이 나왔고, 남북 간 공동어로라든지 한강 하구의 공동 모래 채취 같은 사업들 같이 하고 이런 발상이어서, 그 전까지 뭐 NLL 연평도 서해 교전이 두 차례나 있었고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그때쯤에 야, 이 분단 문제가 정말 그 인천 같은 그러니까 지역으로만 한정해 봐도 굉장히 이 분단 문제가 심각한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또 남한 정치사 전체에서 보면은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적대나 남남 갈등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할 때여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었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뒤에도 간간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분 들여다보면서 좀 참고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뭐 몇 번째 출연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남다르달까? 그 전에 이제 선생님 책 여러 권 했지만 이 책이 특별히 좀 남다른 느낌이 좀 있고, 또 뭔가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점들하고도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직결이 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하여간 오늘 이 자리가 좀 전 뜻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질문을 잘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선생님께 이제 좀 좋은 말씀 많이 끌어낼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팀에서 이 책을 논의하면서 강경석 선생을 모시자고 할 때는 강 선생이 책 나오자마자 이렇게 버스간에서 열심히 읽고 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그런 건 모르고 했는데 진짜 잘 골랐네. 노무현 대통령 그 14 합의에서의 서해 평화지역 평화구역 합의를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금석지감이 느껴져요. 아득한 옛날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14 합의 중에서 그 대목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남한 정부가 그게 이제 완전히 그릇된 대북 정책이었다고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북에서도 이제는 그런 남북 협력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정말 이건 뭐 참 헛된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역사에서 이렇게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요. 큰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고 14선언의 그 합의도 언젠가는 다른 형식으로 다시 부각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오늘도 또 이제 자세히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백낙창 TV에서 청년 공부길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고 또 간간히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 강경석 선생이 나오셨다는 점도 새로운 거지만은 또 하나 새로운 거는 우리 강 선생이 그 사이에 한국 사상선 19번으로 도산 안창호 편을 엮어내셨다는 게 나는 이게 이제 우리 토론 굉장히 새로운 얘기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운동권에서 말하는 도산은 뭐 계량주의자고 그런 거에서 가지고 우리 집안은 사실 흥사단하고 꽤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걸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들면서 도산 선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 계기 중에 하나는 2019년에일 거예요. 촛불의 눈으로 3일을 본다 하는 그 책에 강경석 선생이 글을 썼는데 그게 도산론, 본격적인 도산론은 아니었지만은 도산이라든가 또 염상석 이런 분을 이중과조를 하고 연결시켰는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도산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시던 일제시대의 우리 선각자들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의 선구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도산론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쓰신 거는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그거 나온 다음에 개벽의 사상사라는 글이 나왔죠. 거기 이제 안창호론을 본격적으로 쓰셨고 이번에 이제 그 글을 바탕으로 또 새로 손질해가지고 이 안창호 편에 서문으로 쓰였는데 거기는 아예 변혁과 중도를 도산하고 직접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거는 근대 이중과제론이 말하자면 제일 포괄적인 논의이고 그 한반도에 적용할 때 분단체제론이라는 걸 이제 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그리고 근련에 와서 분단체제론을 받아서 남한사회에서 어떤 실천 노선을 정립할까 할 때 그에 대한 이제 해답으로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시했었는데 강경석 선생 글을 읽고 나서는 야 안창호 선생이야말로 변혁적 중도주의에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비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비단 도산 선생뿐 아니라 일제시대의 선각자 중에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어떤 의미에서 선취한 그런 사상가들을 한번 계보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 좋겠다 또는 작성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1년에 나온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책에 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때 쓴 글을 다시 실으면서 도산뿐 아니라 만해, 벽초, 옹양, 안재홍 백범은 사상가의 백범은 나중에 가서는 아니 그렇게 열거하신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백범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처음에는 좀 이랬지만 뒤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남북 합작 그거는 근데 그 전에는 뭐 양반이
이승만 씨를 뭐 형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는 해방 직후에 예, 예. 참 훌륭한 분이지만은 사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지도자급 반열에 넣기는 어렵다는 네, 네.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활동가는 아니었지만 조수왕 선생 같은 네. 분, 이제 며칠 들었는데 이번에 그 도산 편 나온 거를 보면서 정말 이 도산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솟구쳐 오르더군요. 도산 선생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의 연설문 이런 걸 직접 읽은 것도 뭐 거의 없었는데 논술. 이번에 나는 그 편자로서 강경석 선생이 한 중요한 일주일하다가 원전 비평을 했다는 거. 네. 이 양반은 정말 원전 비평이 필요한 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당신이 글을 쓴 것보다 쓰면 네, 몇 네. 안 되고 항상 연설문을 네, 했는데 네. 그거는 뭐 기자가 베껴 네, 쓰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용이 시험하게 발췌된 것도 있고 하여간 전달이 정확하지 네, 않고 그런 건데 그런 걸 일일이 점검하고 또 복수의 자료가 있을 때 이걸 대조해 가면서 이게 사실은 문학평론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 네. 아니에요. 원전을 제대로 네, 알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네. 평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고를 하셨고 그 서문 제목이 변혁적 중도의 변혁적 길입니다. 중도의 길 그리고 도산 사상의 현재성 네, 네. 그랬는데 아주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소감이고 우리가 그 전에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할 때하고 좀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일제 시대로 소급 적용할 문제 또 그 소급을 적용하면서 내가 제시한 명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독립운동사나 뭐 이런 거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맡아가지고 제가 워낙 또 뭐랄까 이 도산 선생에 대한 관심 같은 거를 좀 오래전부터 갖고는 있었는데 뭐 이런 책 작업을 제가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러다 이제 기회가 닿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는 동안 보람이 있는 작업이긴 했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혁적 중도주의에 뭐랄까 변혁적 중도를 선취한 한국의 사상가로 안창호를 자리매김하는 거를 뭐 먼저 했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어디가 중도면 어쩌서 변혁인가 같은 책을 과거에 읽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안창호 작업을 한 거여서 그 순서는 제가 뭘 한 거는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약간 끼어들면은 네,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말은 그 시대에 아무도 안 쓰셨죠. 맞습니다. 예, 예. 아무도 안 쓰셨지만은 안창호 선생은 정말 거기에 딱 맞는 분 같고요. 네, 그 전에 내가 비슷한 얘기를 한 거는 소태산 네, 네, 네. 변혁적 중도주의와 소태산의 개벽선생이라는 글이 있죠. 소태산 선생은 물론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 안 하셨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그가 말한 개벽선생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변혁적 중도주의 아니겠냐. 또 내가 변혁적 중도주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소태산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뭔가 어디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네. 하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이 아마 이 책에도 들어있습니다. 네, 네, 이 책의 뒷부분에. 2008년인가 그때 얘기고 네. 도산 선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우리 강영의 네. 글을 읽고 더 그렇게 됐어요. 네. 선생님께서 앞에 그 좀 개관 겸해서 변혁적 중도주의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변혁이라는 것이 분단체제 극복을 이제 짧게 말하면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혁의 과제를 달리한다고 할까요? 그 변혁의 과제가 식민지 극복 또 독립국가 건설 뭐 이런 거가 될 텐데
그 과제를 달리하면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의 인식 구조랄까 논리 구조 같은 거는 그대로 사실 일제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민지를 겪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 뭐 운동 노선이 사회주의부터 크게 보면 사회주의, 민족주의 뭐 이렇게들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파 노선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떤 논리와 그 근거로 이거를 종합해서 큰 힘을 최대한 최량의 이제 힘을 모아내고 그 힘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이제 당면 과제를 성취를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일제시대에도 얼마든지 변혁적 중도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실제로도 안창호 편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른 편도 있습니다만 이 안창호 편에 들어있는 이 연설문들을 읽어보시면 그 연설문들 안에 계속 이 분파 노선, 이 분파주의에 대한 문제를 예컨대 이제 외교 노선, 뭐 무장 독립 투쟁, 그 다음에 또 뭐 내부의 뭐 준비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노선 중에 어떤 거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이제 필요로 하되 목표를 중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독립을 한 뒤에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던 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던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던 그건 나중에 논의하자라는 게 이제 이분의 그 쉽게 말하면 일관된 주장이고 그래서 그게 순서가 항상 이렇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제 선생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 순서를 굉장히 그 시기마다 중요하게 배치하는 그런 게 있고 목표를 같이 하는 그 넓은 중도를 힘들을 이제 모으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어디가 중도비 어째서 변혁인가 같은 책을 읽은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안창호 선생님의 이 연설문들을 이렇게 읽어가면 그걸 이제 이리관지하는 뼈대랄까? 그게 이제 변혁적 중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네. 실제로 안창호 선생님 하신 연설들을 읽어봐야 되고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네, 맞습니다. 읽어야지 예, 듣는 예, 거예요. 이번에 쓰신 서문의 첫 문장이런데 도산 안창호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거의 모든 핵심 현장에 족적을 남긴 발군의 혁명 지도자이자 예외적 사상가이다. 발군의 혁명적 지도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합의는 네.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특정 분파적인 네. 그런 그 사상을 지녔던 네. 지도자지 뭐 전체 네. 독립운동의 그야말로 혁명의 네. 영수로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당대 독립운동가나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를 네. 보더라도 도산에 대한 존경심이 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가령 니무일스의 아리랑에 네. 나오는 김산. 김산. 네. 그 사람은 네. 공산주의자네요. 맞습니다. 근데 도산을 이렇게 네. 높이 네. 받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이제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예외적 사상가냐 네. 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 선생이 뭐 훌륭한 독립운동가고 활동가고 네. 웅변가고 네. 조직까지만은 네. 뭐 사상가식이나 네. 될까 하는 네. 진짜 그거는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여러 말씀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짚고 있잖아요. 네. 여러 사상을 다. 네. 그런 걸 다 따져보면은 그리고 이분의 시대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이분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1세대 네. 네. 속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1세대니까 뭐 무장투쟁하자니 뭐 이런 또 어떤 분은 순국하기도 하고 네. 그런 그 비교적 단순한 입장, 네. 선명한 입장은 뭐 여러 사람이 취할 수 있었지만은 도산 선생 같은 이런 식의 독립운동인 동시에 건국 준비 운동을 네. 하자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시절은 정말 그 풍토가 네. 삭막하게 이를 수 없어. 네.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맨 땅에 헤딩을 네. 하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쭉 계속 네. 하면서 끊임없이 조직을 만들고 교육기관 만들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변혁적 중도주의의 흐름을 일제시대까지 올라가서 찾아본다면은 도산성이 거의 네. 그 시조 네.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네, 들어요. 네. 예. 저도 그 선생님 지금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 건데, 이분은 정말 좀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위인으로 평가받는 분들 중에는 이게 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이 진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건 사실인 것 같고, 만든 단체가 뭐 제가 이 책 서문의 주석에도 뭐 달아놨지만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 주석이 길어져서 하다가 이제 끄는 거고, 주로 이제 해외에서 안 가본 나라 없이 유럽이고 뭐 남미, 필리핀, 중국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해외 한인 조직도 만들고, 그때 만든 해외 한인 조직이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말년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투옥됐다가 한번 투옥됐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소태산 대종사 유책 3, 4부에도 이제 많이 언급되는 대종사 만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뭐 피체도 되고 감방에도 가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중간에 막 실패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를 잘 구성하셔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면서 바깥의 압박도 적절히 이렇게 피하시면서 하는 경륜을 갖고 계시냐, 그런 거에 감탄하는 그런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농촌 공동체, 이상촌이라고 불렸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정치 공동체이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38년인가 하다가 이제 예, 다시 재패 들어가서 그렇죠. 다시 동호회 혹독한 사건으로 고문을 받고 예, 뭐 거의 회복불능 상태에서 보석됐다가 돌아가셨죠. 예, 회복 불능 상태에서 일제가 이제 석방을 시켜줬죠. 감옥에서 주는 거는 또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밖에 이제 나와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셨다면은, 만약에 해방 뒤까지 살아계셨다면은 서재필 같은 사람은 도산도 만나보고 이승만도 만나보고 하고서 대통령감은 안 쳐오라고 그런 평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대에도 당연히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그 뭐랄까 이렇게 평가가 고른 평가를 받는 분이었고, 물론 이제 임정 내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뭐 오해도 받고 근데 하는 게 있었지만, 임정내에서도 그분이 이제 사양을 하시잖아요. 무슨 자리를 네, 주면 더 예, 낮은 맞습니다. 자리를 예, 예. 하고. 그 항상 실무자 자리로 자기를 위치시킴으로써 갈등을 이제 피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 같은 것들 늘 하고, 또 시기마다 중요한 연설들을 해갖고 이제 방침을 말하자면 제시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학력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학교 경력 같은 것도 별로 없는 분인데, 굉장히 뭐랄까 이론적으로나 또 실천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방향을 학력만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문벌이 굉장히 중시되던 시기인데 그럼요. 사실 일하는 데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대접받고 그런 게 네. 역시 그 사람은 자기 이제 전주시 전주이시 중에서도 뭐 양녕대고 네, 네. 후손이니까 결국 이성계, 이방문의 직손하네요.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물론 황해도 출신이기 때문에 네. 큰 데서는 못했어요. 전주시라서 소용없어 그때는. 그래서 독립협회에 가담했다고 볼 건 없고,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람에게도 뭐 어떤 열정이나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승만이 대접받은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사실 김구 선생이 별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신도 참 서민 출신이고 이런 걸 다 딛고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기 사상을 발전시키고 정말 운동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상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거 참 굉장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일제시대의 사상가들 중에 변혁적 중도주의에 어울리는 분들을 이제 선생님 그 근대 나라 만들기 책에서 이미 열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명단을 더 추가할 게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언급을 하면, 제가 그전에는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천도교의 그
일제시대 후반기에 여러 가지 회절 문제도 있고 복잡한 게 있고 전반기도 굉장히 사실 천도교 창건 그 당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성 때문에 조금 주저하던 분인데 의암 손병희도 스님 말씀하신 그 변혁적 중도 거기에 충분히 그렇죠. 들어갈 만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소태산의 개벽사상하고 연결시켰었는데 사실은 그 연원이 동화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은 선생은 네. 변혁적 중도주의든 뭐든 해볼 생각 여유도 없이 그냥 사양을 당하셨지만은 해볼 선생 같은 분은 그런 선구자라고 봐야죠. 나중에 이제 천도교의 문제점 얘기했지만은 의암이 20년에 작고하나요? 네, 1920년. 네. 그리고 3.1운동 자체가 중도주의 운동이고 변혁 운동이죠. 그런데 안창호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변혁이 목표였던 사람이 아니다. 단체 선생만 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창호 실제로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뭐 독립전쟁 선포하자, 진짜 이분은 무장투쟁, 또 외교, 국내 준비 어느 하나도 하지 말자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 하면 뭐가 된 듯이 얘기하는 뭐 단순 논리라고 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지. 그런 점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에 딱 맞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뭐 도산 안창호 중심으로 해서 일제시대 사상가들하고 사상가들의 이제 사상 체계하고 변혁적 중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일제시대에도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말이 없지만 그건 이제 선생님께서 창안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없지만 이미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를 선취한 그 사상가들이 등장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또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또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 책의 서문 뒷부분에 보면은 변혁 없는 개혁 노선이 영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중도 공부와 변혁 공부를 생략한 어떤 노선도 각성주의 민중을 만족시키지 못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꼭 어떤 개념이다 뭐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뭐 기치에 내걸고 뭘 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쓰시게 된 그 시기 그러니까 뭐 광우병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크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우리 2016, 17 촛불 대항쟁 이후에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공감하는 바지만 촛불혁명이라는 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에서 표현하신 그 각성주의 민중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런 말 없이도 이미 변혁적 중도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남한 내부의 개혁 노선을 딱 요약할 때 변혁적 중도주의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게 촛불혁명을 통과하고 나서는 더욱 그 뭐랄까 실감으로 다가온다고 할까요? 촛불 대항쟁 당시에도 합헌혁명이라는 말씀도 선생님께서 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 거리에 나온 군중들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그 지혜를 집단적으로 발휘하면서 정권 퇴진도 이뤄내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그 과정까지를 이룩해냈는데 그렇게 보면은 촛불혁명 이래로 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말이 굳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생각에 대한 대중적 욕구와 수용 가능성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높아져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즘 현실 보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이만하면 막 밖으로 나오고 막 그러더니 왜 이렇게 불이 안 붙고 이렇게 냉랭하냐 이렇게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리로 사람들이 안 나왔다 뿐이지 그 촛불이 지금 꺼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움직이지 마.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제 이 변혁적 중도라는 것이 더욱 좀 절실한 실감으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태주실 말씀을 좀 보태주시고 개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더 추가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이기에 앞서 현실에 대한 실감을 네. 썼는데 나는 그게 우리 대중적인 정서하고 연결시키면 딱 맞는 말이라고 봐요. 네. 아직까지는 그 개념을 뭐 들어본 사람도 많지 않고 네. 또 그 개념 자체가 정말 깃발에다 새기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네. 특히 선거가 벌어지면 선거에 네. 뭐 어느 정당이 우리는 변혁적 중도주의 정당이다 네, 이래가지고는 네. 표가 안 보이는데 뭐 다음 선거에는 그런 정당이 나오리라고 얘기가 아니고 네. 점점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도 더 보급이 되고 정당들도 네. 우리가 그 길로 안 가다가는 대중의 욕구에 호응하지 못하겠다 네. 하는 생각은 난 늘어나려고 봅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일제시대하고의 큰 차이죠. 일제시대는 사실 그 변혁이라는 목표를 지금처럼 분단체제 극복이 아니고 식민지 체제의 극복이라는 것만 바꾸면은 그 사상적인 내용은 거의 같은데 네. 그것이 사회의 주류가 될 가능성은 없었거든요. 네. 워낙 탄압이 심하니까 네. 순간에 청산에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은 결국에 탄압이 이렇게 심한데 네. 아무리 올바른 중도 이런 게 바람직한 사상이라고 네. 한들 이거 가지고 되겠냐 하는 또 회의들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내에서도 소위 비합법 운동을 주장하는 네. 그 그룹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또 국외에서 무장 투쟁하는 애들은 네. 뭐 국외에서 국내에서 그런 활동하는 건 좋지만은 주류는 우리 무장 투쟁 세력이 갖고 있다 네. 하는 주장을 했고 북에서는 이제 그게 그대로 국가의 정통 네. 이데올로기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김일성의 항일 투쟁이야말로 우리 민족 운동의 네. 본류였다 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일제 시대에는 그것이 주류화할 가능성이 뭐 현실적 가능성이 없었는데 현대의 남한에 와서는 네. 특히 87년 민주 항쟁이 네. 일정한 성과를 거둬가지고 민주화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변혁적 중도주의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가 있고 2016년, 17년의 촛불 항쟁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변혁적 중도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을 단순 논리, 특히 이미 낯익은 주장하는 스피커들이 환영을 못 받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나는 하나의 예화가 있다면 그 페미니즘이라고 봐요. 네. 페미니즘은 사실은 촛불 항쟁, 대항쟁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주류 담론으로 네. 올라선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미투 운동도 훨씬 활발해지고 그랬는데 페미니즘은 페미니즘대로 이제는 변혁적 중도주의와 어떻게 합류할 건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고 어쨌든 대중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도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한 현실적 욕구라든가 실감은 그때 이미 굉장히 널리 전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도 그래서 사실은 점점 그런 게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증상은 2016년, 17년처럼 촛불 항쟁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라는 것도 나는 변혁적 중도주의의 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촛불 군중의 에너지가 상층부로 전달되는 걸 차단하던 차단돼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지금은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노선과 지도부에는 그게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제 원래 성격이 좀 얼룩덜룩해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의 그 아주 도저한 실용주의랄까 네. 그런 것하고 결합해가지고 변혁적 중도주의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한 대중의 실질적인 욕구에는 점점 더 부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촛불만 가지고 뭐 다 해결하려는 네. 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거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네. 그래서 촛불과 야당들이 네. 지금 합해서 진행되고 있고 뭐 최근에는 그동안 저걸 안 움직이던 대학 교수들도 네. 나서고 뭐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그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간판을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변혁적 중도주의 아닌 것들이 자리 잡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세를 갖기 어려운 아주 폭넓은 시민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우리 입장에서도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변혁적 중도주의다 이렇게 보는 게 순서상 더 맞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 상황을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칭된 현실이 훨씬 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실감에 다가와 있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가 어쨌든 분단 체제 속에서의 남한의 개혁 노선으로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이제 개념을 제출하신 거를 다시 환기해 보면 뭐랄까 이 분단 체제를 변혁하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꾸준히 이제 제기를 해오셨고 특히 어디가 중도면 어째서 변혁인가라는 제목 아래 이제 이 책을 내셨음에도 안에 들어가 보면 시민 참여형 통일 방안 이런 데 관한 강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사실 이 책의 골자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 시민 참여 이렇게 얘기하고 변혁적 중도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남한에서는 그렇게 현실에 좀 전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눴듯이 현실의 실감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는 면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분단 체제를 변혁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시민사회라는 게 있느냐 아니면은 비판적 지식인 사회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면 그 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시민 참여형 통일 방안 얘기를 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질문이 북한에 무슨 시민 사회가 있고 무슨 비판적 지식인 사회도 없는데 남쪽에서만 떠들면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들이 늘상 있고 이 책을 보면은 계속 그런 질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달려 오신 걸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책 이후에도 꾸준히 그런 이제 반론을 맞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북한의 그 시민 참여의 개념, 그 시민 참여란 건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게 적당한가? 그거를 이제 남쪽 북쪽 좀 비교해 가면서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변혁적 중도에서의 시민적 공감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시민 참여형 통일 과정에서 남과 북 당국 이외에 남한의 시민사회가 제3 당사자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러나 남북 민중이 함께 제3 당사자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언젠가는 북의 인민들도 제4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이라는 말은 주로 남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거조차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통일관여하고 시민 참여하고 뭐 얼마나 관계가 있냐. 요즘 더구나 더욱 그렇겠죠. 근데 이제 북한 얘기를 먼저 물으셨으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혀 이질적인 다른 사회인데 남한식 시민사회가 거기에 없다는 거 가지고 북한의 민중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군중 내에 나와가지고 김정은 만세,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 부르고 박수나 치고 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그 참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거는 같은 동포끼리 너무 우리 스스로를 모독하는 얘기죠. 우선 북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각자 도생하려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중의 자주력이랄까, 네. 자활력 네. 이런 비중이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사회를 바꾸고 네. 나중엔 정권도 내 태도도 바꾼다고 봅니다. 네. 정권의 태도 바꾼다는 게 정권을 타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우리 남한식의 사고죠. 정권 교체를 하고 뭐 새정 정부를 만든다 하는 건데 그러나 좀 역설적인 현상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고 그 대한민국 족속들 이것들하고 통일하겠다는 건 완전히 버리고 적대국으로 가겠다 하는 건데 내가 다른 글에도 썼지만 최근에 글에도 썼지만은 적대국으로 가겠다는 게 문제지 국가 대 국가로 가자는 건 사실 우리 남한의 입장이거든요. 국가 연합하자는 거는 국가와 국가의 연합 아니에요. 네. 북에서는 이제까지는 주로 우리 민족끼리 네.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것도 유럽 공동선언에 나오는 맞습니다. 문구예요. 네. 제1항이 그거니까. 네. 근데 그 제1항이라는 거는 옛날처럼 우리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하자 하는 원칙적인 선언이고 제2항에 가서 구체적인 통일 방안 얘기가 나오죠. 물론 남측 제안하고 북측 제안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공통점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접점을 앞으로 더 모색하자고 한 건데 그동안에 북은 그 제1항을 주로 역설해 왔어요. 2항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1항을 다 폐기한 거 아닙니까? 뭐 접은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민족끼리 통일 필요 없다. 네. 저런 것들하고 네. 주로 네. 이제 윤석열이 하는 짓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지만 네. 이런 대한민국 족속들하고 네. 무슨 우리가 아무리 끌어안으려고 해도 안 되는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동안에 그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것이 일종의 북의 통치 이데올로기 역할도 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양 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고 미제국주의자들하고 네. 남한에 있는 친미 4대주의자들이 이걸 반대해서 안 되는 거지. 네. 걔들만 반대 안 하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걔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도 안 되고 우리 인민이 이렇게 못 산다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민을 달래는 네. 언설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변화할 때는 그때에 비해서 더 자신감이 생긴 것도 있어요. 핵무력도 가졌고 경제도 그렇게 참 철저히 봉쇄하고 제재하는데도 안 망하고 안 굶어 죽고 버티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하면 될 텐데 저놈들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걸로는 인민의 그 변화된 네. 생활이나 네. 정서에 부응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의 이번에 그런 정책 전환은 북의 민간사회 또는 인민들의 생활상의 욕구의 변화 또는 그것이 더 강해진 어떤 면에 부응한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의 인민들은 인민들대로 끊임없이 역사에 자기 그 힘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남한의 틀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그걸 존중하는 네.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시민 참여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이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좀 너무 좁게 이미지를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 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게 북한 당국이든 남쪽이든 정부의 질이 질적 변화 같은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민 참여라는 거의 차원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일 수 있어서 그런 차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 남한에서도 시민 참여형 통일 과정 그러면은 네. 좀 냉소하는 분들이 아니 남북 관계처럼 이렇게 복잡한 네. 이런 문제, 외교 안보 문제, 네. 통일 문제 시민들이 참여하면 얼마나 하겠다는 거냐 하는 건데 그게 꼭 남북 회담에 뭐 민간 대표가 몇 명 들어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해서 남한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해서 네. 통일 과정이 올바르게 가도록 네.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걸 안 하겠다는 정권을 한번 퇴진시킨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경력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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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마도 그런 우리 능력이 또 발휘될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게 최대의 시민 참여 과정이죠. 맞습니다. 시민 참여죠. 네. 시민들의 힘으로 통일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거나 그거를 교란시키는 정권을 퇴진시키는 이거는 아직까지 북에서는 못 보는 현상입니다만은 남에서는 이미 우리는 그 경력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통일운동에서 시민 참여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민 참여형 통일 과정의 최대의 업적은 단일 사건을 쓴다 그러면은 2017년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권 창출한 것 그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뭐하고 이렇게 남 갈등을 막 고조시키던 정부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남북 평화협력 부분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정권을 세우고 그렇게 가서 하노이 가서 이제 뭐 소위 이제 노딜 그래가지고 뭐 모든 게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얘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그 앞과정까지 또 성과들은 또 성과들대로 있는 거여서 최근에 트럼프가 재당선이 돼가지고 그 점을 뭐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그 회방을 놓는 정권을 퇴출시키는데도 시민 참여가 작동하지만 제대로 하는 정부를 세우는데도 시민 참여가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늘 공부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4선언 같은 게 아주 직접적으로 인천 그 앞바다의 서해상에 이해관계하고 딱 결부됐을 때는 그런 사업에 지방 정부가 뭐 통일 사업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14선언 같은 것들이 계기가 되었을 때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참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거나 그러지 않는 지방 정부를 퇴출시키는 것도 역시 시민 참여,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폭넓고 어쩌면 또 상식적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지당하는 말씀입니다. 네. 앞부분에서 이제 시민 참여 의 개념이랄까, 시민 참여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런 얘기 주로 나눠봤는데 이 어디가 중놈이 어째서 변형인가 이 책에 그 쓰신 글 중에 남남 갈등에서 한반도 선진사회로라는 제목의 글이 있고 그 글의 부제가 바로 이 책의 제호가 된 어디가 중놈이 어째서 변형인가입니다. 이게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쓰신 글인데 지금도 남남 갈등 그러면 이제 뭐랄까 추구가 거의 안 보이는 이제 극단적인 대결 그리고
지금 뭐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이다 뭐 그러고 이제 한쪽에서는 뭐 친북 좌파 뭐 맨날 이런 식의 대결을 구도를 하면서 이 시민 참여라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사태 뭐 이런 때도 그러는데 이 시민들이 시민 참여라는 차원에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 이런 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글을 쓰실 당시에 비해서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좀 격화된 면도 좀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격화된 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남한 사회를 수구 보수 중심으로 놓고 이제 뭐 진보 개혁 진영이 그거에 비해서 좀 소수여서 항상 집권을 하더라도 DJP 연합이라든지 뭐 정몽준 단일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그 기울기라는 것이 촛불대항쟁 이후로 상당히 많이 반대편 기울기로 좀 바뀌어가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 뭐 총선 결과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걸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싶은데, 그 남남 갈등 차원에서 보면은 그때 이 글을 쓰실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같거나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해법으로서의 변혁적 중도의 자세가 어떤 식으로 또 적용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남 갈등이라는 말이 생긴 거는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생긴 말일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남쪽 사회가 굉장히 내부 갈등이 심한 사회였는데, 남남 갈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승만 대통령 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보도연맹 뭐 하면 그게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남남 갈등에 극악한 상태인데, 그때 그걸 우리가 남남 갈등으로 의식하지 않았고 잘 모르기도 했고, 전쟁통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게 갈등이 심한 사회인데 안보 문제로 다스리고, 개별 인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잡아다 패고 고문하고, 또 일부는 사법 살인도 하고, 이러니까 갈등의 한쪽 주체를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거였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하고 나서 이게 이제 부쩍 심해졌다고 보는데, 그건 그만큼 잠재했던 갈등이 더 표면화된 거니까 진보된 상황이고, 그래서 남남 갈등을 너무 그냥 규탄만 하는 사람들 또는 슬퍼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남남 갈등 해소를 먼저 해야지 뭐 남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국민을 사실은 우롱하는 얘기 같고, 도산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기가 대한 사람은 누구나 하고 손잡고 하지만은 이완용, 송병주는 안 된다 그러시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협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협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협치를 안 함으로써 그동안에 온갖 걸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그게 위협받으니까 막 난리치고 하는 거는데,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협치하라는 거는 안 참아보고, 왜 당신은 대한 사람 뭐 통일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면서 이완용, 송병준한테 손 안 내미냐 하는 건 똑같은 유사한 논리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남남 갈등이 시대마다 이렇게 달라졌지만은 지금 어떤 점에서 더 격화된 시점인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바뀌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특히 총선처럼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투표하는, 그리고 다수결로 해결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민주당 같은 제1야당이 내부에서 공천 혁신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 호응해서 의회 내에 기울기를 바꿔놨죠. 그건 틀림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하냐면은, 멀쩡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똑똑하고 배웠고 뭐 잘났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 이래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일부는 태극기를 아예 들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안 들들은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말은 안 하고 더 근사하게 정말 협치 얘기하고 네. 뭐 하는 네. 세칭 수박들. 네. 이런 사람도 엄청 늘어났기 네.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층이 전반적으로 이 변하는 시대상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기울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울기를 바꿔서 정말 더 평평한 지형을 만들어낼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 이 윤석열 정권이 하는 얘기 같은 거는 완전히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고, 최근에 와서는 평화적인 시위까지도 폭력적으로, 옛날 백골단 뭐 또는 이승만 시대에 딱벌 때 얘들이 하는 짓을 공권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막힌 고비인데 우리 국민이 나는 이걸 그대로 넘기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대로 넘기지 않는 징후는 뭐 여러 가지로 있는 거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넘기자는 게 이제 잘 그래도 대화를 해가지고 네. 협치해서 네. 협력해서 넘기자고 근사한 표현을 쓰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국가 세력 같은 얘기를 자주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뭐 여론조사 이런 거를 뭐 맨날 여론조사를 근거로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꼭 그게 금과 옥조는 아니지만 그런 지형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가 일단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변혁적 중도주의의 자세를 견지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다운표를 쳐서 이 반국가 세력을 그 변혁적 중도에 포함시켜서 뭐 같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운동장 기울기 말씀을 드린 건, 운동장 기울기가 뭐 반대로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뭐 시간 더 지나야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울기 자체가 개선은 많이 된 상태고, 그게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기존의 이제 분단 체제 아래서 기득권을 누려온 주요 이제 지배층, 뭐 사회 엘리트 이런 계층들의 진면목이, 협치나 이런 근사한 말들 뒤에 숨어있던 그 진면목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선생님께서 뭐 이 책하고는 이제 나중에 뭐 하신 거지만, 이제 촛불 혁명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촛불 혁명의 와중에 생긴 이제 변칙적 막강극, 이렇게 되는 그 막강극에서 더더욱 그런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 그런 현상도 아마 그런 변화들하고 연계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책에도, 이 남남 갈등 그 책에도 쓰셨지만, 갈등 자체, 이제 국민통합 이런 말들을 하니까 갈등이 없는 사회 자체를 뭔가 상정하고 뭔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뭐 이런 말씀도 이 책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갈등은 늘 있는 거고, 뭐 이해 충돌이나 뭐 이념적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법인데, 그거를 어떻게 더 생산적인 과정으로 끌고 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통합의 과정으로서의 국민통합이고, 그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제 일종의 자세랄까, 그런 게 이제 변혁적 중도가 될 텐데, 그렇게 볼 때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혁적 중도에 입각해서 시민 참여하고 하는 여러 활동들 가운데서 최근에는 기후 문제, 기후 위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 책을 쓰실 당시에 비해서도, 그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책을 쓰실 당시에 비해서도 대중적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특히나 앞부분에 살짝 언급하셨지만 이제 여성운동, 페미니즘 뭐 이런 분위기도 촛불혁명 이후에 완전히 이제
굉장히 넓은 대중적 공감대 속에서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체감을 많이 하고 과거의 어떤 폐습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 감수성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수자 운동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예멘 난민 사태 같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난민 문제 그런 문제까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막 다뤄지고 하는 것 자체는 큰 변화인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런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문제의식들을 가진 대중들 또 시민운동 활동가들 또 비판적 지식인들 이런 분들의 활동 가운데서 분단체제라는 틀 안에서 지금 환경 안에서 그런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을 좀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남한 현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현실에 차근한 어떤 대안이랄까, 뭐 대안 모색이랄까, 아니면 어떤 더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그 활동을 한달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그 현실성, 그러니까 실천성과 또 뭐 논리적인 정합성 이런 것도 갖출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분단 체제가 극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분단 체제의 개념이 원래 네, 분단 체제라는 게 남북이 합쳐가지고 분단된 네. 남과 북이 둘이 합쳐진 완결된 체제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계 체제의 일종의 하위. 하위 체제. 그건 뭘 말하냐면은 세계 체제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인데 이것이 한반도 중심으로 작동하는 조금 다른 의미의 체제가 이게 분단 체제거든요. 남과 북이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구성 요소지만은 특히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지도 않는 미국 같은 나라가 이거 엄청 중요한 행위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개입이 되게 돼 있고 분단 체제는 이게 완결된 자기 완결성을 갖는 체제가 아니고 세계 체제의 하위 체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분단 체제의 틀 안에서는 완전히 설명 안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현상들을 그게 분단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분단 체제의 영향력이랄까 매개력을 점검하는 하나의 방식은 이런 전 인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는 운동이 이제 우리 국내에도 많잖아요. 기후 위기 행동이라든가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뭐 많은데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어느 운동이나 다 뭐 그 나름의 난관에 봉착하게 돼 있지만은 대한민국처럼 경제력도 참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국민의 교육 정도도 높고 여러 가지 문화 능력이 있는데 환경운동 같은 거는 세계에 비해서 다른 데 비해서 위력이 훨씬 적고 제대로 된 녹색당도 없고 또 페미니즘 운동이 강력하고 출세한 여성들도 많지만은 여전히 세계적인 남녀 평등 지수를 보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걸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이 안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원인을 살펴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우리는 분단 체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개별 운동을 하는 분들이 분단 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가령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 의식은 이렇게 후진가?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환경 문제에 무관심한가? 이렇게 개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단 체제론이라는 게 이런 문제 전체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갖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한반도에서
네. 또 당장에 우리 애가 닥친 문제로서 대한민국에서 네.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될까를 생각할 때는 음. 그 반드시 그걸 감안해야지 네. 제대로 된 견적이 나오는 네. 예, 그런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저도 말씀을 듣고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페미니즘 운동이나 이 여성 운동 여기서 중요하게 항상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이제 가부장제, 가부장제 문제를 얘기할 때 자본주의 이전의 가부장제 문제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가부장제가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세계 체제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된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또 한반도 국면에서 분단 체제라는 하위 체제 하에서의 또 가부장제는 그 이전의 가부장제하고도 또 성격을 달리하고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주 가까운 예로 보면은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페미니즘 의제라든지 소수자 운동이라든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후 정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그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 지금 적게 들리거나 쇠퇴하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 분단 체제의 작동 방식이 이 남한 사회로 국한해서 볼 때도 어떤 국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운동들이 재반 운동들이 다 영향을 주고받는달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운동 차원에서도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좀 그런 운동 노선과 이 분단 체제의 상호 관련성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농담처럼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후천성 분단의식 결핍증 뭐 이런 건데 지식인사 아니 근데 후천성 예. 분단인식 결핍증이라는 거는 네.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네. 분단은 우리 사회가 분단 사회라는 걸 이제 망각하고 있는 걸 내가 네. 꼬집은 네. 야유적인 표현인데 분단 인식보다 인식은 있지만은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네. 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가령 분단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이제 우리 운동권의 계보성으로 말하면 소위 민족해방 노선, 네. NL 노선인데 그분들의 대다수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분단 체제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은 자주적으로 미국하고 맞짱 뜨고 있는데 우리는 자주성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복잡한 현실을 해결하는 데는 안 맞는 소위 단순 논리에 네.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자기 부문 운동을 할 때 네. 그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할 때 이제 분단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런 식의 섬세한 분별을 시작을 해보면은 네. 제가 서구의 주류 담론에서도 놓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가령 가부장제란 말을 네. 과거의 가부장제,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시대의 성차별 이런 거하고 막 뒤섞어서 통으로 가부장제로 비판하는 논리는 한국뿐 아니라 서양에 더 강해요. 그거를 구별하는 사람이 서구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과학자, 역사가인 월러스틴 같은 사람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제하고 자본주의 시대의 성차별하고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성차별하고 가부장제의 잔재가 지금 결합돼서 작동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결합되는 작동하는 양상이 사회마다 다 달라요. 네. 그 다른 거는 현재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겪었던 가부장제가 어떤 가부장제였냐. 네. 유교사의 가부장제 다르고 일본은 사실은 뭐 유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게 네. 유교사회라고 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가부장제는 또 다르거든요. 네. 서양 사회에서도
서양 역사에서도 중세의 가부장제, 또 고대 아테네나 로마의 가부장제,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구별을 사실은 소위 선진국의 학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네. 별로 그분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단 체제하고 성차별 문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네. 하는 걸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도 더 좀 섬세하고 네. 선진적인 담론을 제공할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네.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언뜻 생각하기에 야, 이 분단 체제라는 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분단 체제를 극복한다는 게 시민 참여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과정호수의 통일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그거에 비춰보면은 분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체제화되어 가고 공고가 되어 가서 몇 단계를 거치는 이것들이 과정이었다면 그걸 넘어서는 과정도 하나의 긴 과정이 되어야 할 텐데 단박에 뭐 분단이 극복 안 됐으니까 뭐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자면 우리가 순서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목전에 뭐부터 가야 되고 또 중기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격변의 시기인데 이때의 이 병역적 중도의 자세라는 게 네. 어떤 의미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닐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당장은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예. 하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데 네, 우리 백낙창 TV의 큰 약점은 네, 우리가 대화하고 네, 촬영한 시기와 네. 이것이 업로드되는 시기가 예, 편집을 거쳐서 업로드되는 시기가 상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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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기 때문에 예. 당장 실현해야 할 그 과제가 이게 업로드 될 당시에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지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시국 얘기를 백낙창 TV에서 하기에는 조금 늘 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도 괜찮은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네, 그리고 이게 바로 도산 선생의 서생하고 통하는 건데 내가 이제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단 체제를 하나의 괴물이라고 본다면은 네, 그 분단 시대 속에서 오래오래 살아온 우리 마음 속에도 네, 괴물 하나씩 들어있다. 네, 이 괴물을 퇴치하는 우리 자신의 음, 마음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산 선생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게 있더군요. 그분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된 이후에 네, 마음 공부가 높은 수준에 이른 다음에야 세상을 바꾸는 데 나설 수 있다 네, 하는 이거는 아니라고 딱 네. 자르시죠. 네. 그거는 성현당을 만들자는 네, 건데 네. 우리는 성현당을 하자는 게 아니다. 네,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산이나 변혁적 중도주의가 지향하는 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수양을 제대로 하고 집안 제대로 다스린 사람이나 나와라 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고급 입틀막 작전이죠. 너희들 그때까지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하는 건데. 근데 도산 선생이 우리가 성현당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도 또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려면 옳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옳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네. 그러는데 네. 내가 그 대목을 표시해 왔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 책의 2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께 고할 말씀은 옳은 일을 성공하려면 간단 없는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옳은 일을 하려면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자 함이다. 옳은 일을 지성으로 지어나가는 사람은 곧 옳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 스스로 경계하고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는 옛날과 같이 옳은 일을 짓지 못할 만한 옳지 못한 사람의 지혜에서 떠나서 옳은 일을 지을 만한 옳은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노력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지.
옳은 일만 하는 그런 참 완벽한 군자가 먼저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네. 운동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네, 아니죠. 네, 네. 아까 촛불혁명 이후에 똑똑한 사람들이 음. 잘난 사람들이 네. 점점 이상해져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마음 공부 없이 똑똑해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되는 네. 경우가 많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 분단체제 극복 작업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분단이라는 괴물을 네. 퇴치하면서 네. 옳은 일에 참여하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게 일종의 호회라고 할까요? 호회면 당장에 찍어서 당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동안에 강경석 평론가와 제가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작년 11월 14일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달쯤 됐죠. 마지막에 가서는 역시 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1월 14일이면은 12.3 비상계엄 또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한 보름 이상 전이었고 그 후에 뭐 너무나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국 얘기를 할 거면은 그 대목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영석 선생을 모시고 좀 추가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촬영도 당장에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일단락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 시점에서 하는 얘기는 또 추가 촬영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강 선생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경석입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고 나서 12월 3일 내란 사태가 있으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물론 나는 예측을 못했고요. 네, 그러나 딱 그날은 아니더라도 윤석열 일당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네, 있었죠. 네, 네.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이 네. 제일 먼저 터뜨렸죠. 네. 그래서 아무도 예측 못했다는 거는 이제 그건 너무 우리 중심적인 이야기고 네, 네. 아무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는 뭐 네, 그 처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일종의 원칙론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 된 면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워낙 엽기적인 이제 그 행태들을 보이니까 네,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짜고 그걸 해가지고 도대체 그런 무모한 짓을 네. 하려고는 생각 안 했죠. 네, 무모한 그러니까 생각 못했죠. 내가 네. 돌이켜 보면은 우리 윤석열 선수를 내가 계속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항상 한 걸음 더 네. 뛰어넘는 네. 그런 엽기적인 행각을 해왔죠. 지난 촬영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이미 변혁적 중도의 실물이 거리와 광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던 건데 가만히 보면 이 체포 과정까지도 유혈 사태가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힘들이 뭐냐? 가까이서 보면은 문제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좀 원거리에서 보면 이 전체가 유혈 사태라든가 하는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 같은 것들을 제외시키는 어떤 힘들이 여론적으로도 작용하고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의 주장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
그런 판국으로 지금 흘러왔다라는 게 아주 인상적인 예. 흐름이 아니었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여일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특별히 인상이 깊었다든지 예. 뭐 소회가 있다면 그 마디마디별로 예. 좀 말씀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찍은 그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이 이제부터 아주 안면몰수하고 공안정국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예견을 했지만은 지금이 설마 이게 비상계엄이 통하겠느냐 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는 점은 맞지만은 그거를 시도해서 자기 운명을 단축하는 우리 윤석열 선수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사실이고 그 점에서 나는 윤 선수에게 사과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참 하도 형편없이 놀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긴 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역사에 공헌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고했다고 말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무모한 계엄이 좌절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시민들이 일찍부터 나선 것, 국회 야당들이 아주 민첩하고 슬기롭게 움직여준 것,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체포 국면까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상층부에 몇이 계엄을 하느니 뭐 체포를 막느니 하고 있었던 거지. 바닥은 이미 그들의 말을 안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 군인들이 쳐들어갔을 때도 군인들이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체포 과정에서도 경호처의 상층부에 몇 명하고 윤석열 빼고는 별로 협조를 안 했잖아요. 오히려 체포에 협조를 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탄핵을 위해서 또 체포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와서 싸운 시민들, 특히 이번에는 10, 20, 30 이 젊은 세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잖아요. 그리고 응원봉 들고 나와서 옛날에 촛불하고 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요즘 그래서 이걸 촛불혁명이라는 표현 대신에 빛의 혁명이라는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그동안에 굉장히 성장을 했고 윤석열 밑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걸 나는 이제 촛불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이번 과정에서 거의 입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시민들, 군중뿐 아니라 군대, 경호처, 또 사법부에서도 이런 도처에 민주주의가 상당히 뿌리를 내렸구나 하는 걸 실감을 한 게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 변칙적 사태의 엽기적 종말이라고 신년 칼럼에서 규정을 했는데 엽기적 종말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은 내란 세력의 뿌리도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전에도 늘 말했지만 분단 체제가 참 힘이 세다. 윤석열 개인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또 윤석열, 김건희 특수한 인물들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계산에 밝은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국힘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내란 옹호에 나서는 걸 보면서 저들이 믿는 게 뭘까? 뭔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정신 이상이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내란 세력이 윤석열의 말대로 씨를 말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반국가 세력에 씨를 말리겠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뭐 그 많은 사람들 씨를 말려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민주혁명의 정신에 어긋나죠. 그래서 처단할 사람, 처벌할 사람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또 다른 사람들은 기운을 돌려놓는 이 작업을 함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들을 어떤 뭐 정치권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계산과
나름의 어떤 실리 추구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또 신형 칼럼에서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촛불혁명에 아직까지 불리한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또 하필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됐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마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선 탄핵이 일어나나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대외 여건이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트럼프의 등장 같은 것도 우리한테 불리한 혹은 유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인지 그런 걸 포함해서 좀 그런 전망 차원의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우선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분단 체제가 힘이 세다고 할 때 그 네. 분단 체제는 국내 체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범한반도적 체제인 동시에 세계 체제의 일부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힘이 센 이유도 국내에도 분단 체제 기득권 세력들이 네. 많이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북의 정권도 분단 체제 유지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계 체제 차원에서도 지금 촛불혁명이나 빛의 혁명 같은 이런 민중혁명이 민주혁명이 대세에 오히려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선진국의 예를 들면 우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서 당선이 됐고 유럽도 그렇고 우경화가 대세이고 네. 대중동원이 되는 걸 보면은 되게 이제 소위 우파 포퓰리즘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불리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한국 경제는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관리를 잘못해서 추락한 면이 많이 있지만은 이거를 망가진 경제를 이제 수리해서 다시 세우려고 할 때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 당선 자체만 보면요. 나는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운신폭을 오히려 좁혀놨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한미동맹에다 일본까지 끌어넣어가지고 뭐 해보려던 소위 가치외교, 가치동맹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미국이 얼마나 뜯어먹을 수 있냐, 뜯어낼 수 있느냐 이게 주된 관심인데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 우리 계엄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재밌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트럼프는 한미일 가치동맹이건 도대체 가치동맹이라는 데 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에서는 얼마 뜯어내고 일본에서는 얼마 뜯어낼까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지 뭐 한미일 삼각협력을 체제를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이 없는 데다가 윤석열이 사실은 그동안에 마음속에 보수로 생각했던 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국내에 자기 입지를 넓히고 계엄이라도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 책동할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죠. 트럼프 당선되는 바람에. 그래서 트럼프가 뭐 조속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가져올지는 누군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젤렌스키하고 윤석열이가 뭐 합작해가지고 뭐 장난쳐서 하는 기회를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가 큰 소리 치듯이 김정은하고 자기가 뭐 다시 대화를 하고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정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계엄 사태 이후로 트럼프는 아무 말을 안 해요. 트럼프는
뭐 필요하면 자기도 계엄할 생각 아마 할 겁니다. 네. 미국에 계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한국에서 민주주의 망가지는 거는 뭐 조금 더 안타까워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또 요 계엄 정국 자체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더 비판적으로 더 강하게 나왔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하는 걸 보면은 한미일 협력이라는 가치 동맹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지만은 자기가 한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속방인 한국이 너무 망가지면 곤란한 거야. 그런 그 말하자면 주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네. 일본은 이제 한미일 삼각 체제에서 그게 대등한 삼각형이 아니고 미국이 주인이고 일본이 상보슴이고 한국은 이제 그 졸개인데 이 졸개가 첫째는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일본에게 뭐 너무 많은 걸 갖다 바치니까 좋아했는데 네. 그런 윤석열이가 탄핵당하고 한다니까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걸 금할 길이 없고 또 하나는 한국이 그런 그 비상계엄 사태니 뭐 내란 사태니 를 겪으면서 경제가 추락하고 망가지는 것 같은 거 일본은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주인하고 모습하고 태도가 다르구나. 일본은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의 취임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거는 좀 두고 봐야겠어요.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나 기후 위기 같은 세계적인 인류적인 문제에 관한 하는 사실 트럼프의 재등장이라는 거는 거의 재앙적인 사태죠. 제일 염려되는 거는 기후위기 문제고요. 기후위기에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 안 할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 문제는 나는 원래 그 미국의 소위 자유주의라는 게 지들끼리만 남의 것 뜯어다 지들끼리만 그래도 좀 질서 잡아가지고 잘 사는 그런 미국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서 그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좀 양면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민주제도라도 갖고 있던 게 망가지니까 아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큰 가치나 되는 듯이 그걸 빌미로 뭐 정말 한미일 협력 관계 만들고 여기저기서 미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정당화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은 차라리 트럼프처럼 노골적으로 우리는 난 뭐 민주주의고 필요 없고 미국이 최대한으로 약탈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인류 다른 나라들을 각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일단 분위기를 잡고 나오니까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좀 들고요. 그런데 얼마나 북한과 사실 대화를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뭐 자기하고 원래 친했으니까 잘 될 거다 그러는데 그거는 선거용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망상일 수도 있어요. 2018년에 둘이 참 잘한 건 사실인데 2019년에 가서는 완전히 김정은의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닌데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고서 쉽게 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에 이제 최대 걸림돌이 소위 북의 핵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김정은이 미국하고 잘 돼서 하면은 핵을 일단 뭐 영변 시설도 다
폭파해 버리고 비핵화의 길로 나가겠다. 물론 그거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죠. 그런 입장에다가 이제 그건 완전히 북에서 접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트럼프가 말을 잘해서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등 떠들어준다고 그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북은 지금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은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그걸 전제로 핵 동결까지는 뭐 동의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죠. 미국도 핵을 좀 줄이고 우리도 핵 줄이고. 그 지금 국방장관 지명받은 사람이 상원 청문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북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한 게 처음일 거예요. 그런 급에서. 전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은 국제사회에 이게 묘한 궤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NPT 조약에 의해서 인정받는 핵 보유국하고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을 보유한 나라를 구별을 해요. 그 후대에 속하는 게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지들이 핵 가졌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뭐 거의 누구나 그 인정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있는데, 북은 이제 우리도 그 급에 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넣어주지만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아니다. 이런 궤변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김정은도 뭐 하나 얻어낸 거 아니에요, 큰 거를. 사실은 김일성도 그랬고, 김일성은 핵 만들기 전이니까 미국하고 잘 되면 우리가 핵 만들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고, 김정일은 미국하고 잘 되면은 우리가 핵이 필요 없고, 뭐 때문에 우리가 핵을 하느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 되면 핵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면 전략을 썼고, 2018년까지는 김정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완전히 그 양면 전략 그걸 접었거든요. 접었기 때문에 북이 핵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정사실을 위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나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생각을 안 하지만은 우리 정부가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트럼프의 그런 좀 독특한 입장을 활용한다면은 거기서 어떤 돌파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다 지켜볼 문제인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촛불혁명이 굉장히 고립된 현상인 건 사실인데요. 그게 정부나 당국을 볼 때 그런 거고, 민중 차원에서는 또 이게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전파력이 컸지만은 이번에 여성들이 K-pop 응원봉을 들고 나오는 게, 나는 그 시각 효과, 그 효과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전 세계의 K-pop 팬들이 야 저렇게 노는 방법도 있구나. 놀고 싸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저게 진짜 잘 사는 것 같다. K-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는 거로구나 해가지고 세계의 젊은이들한테는 빛의 혁명, 촛불혁명의 전파력이 점점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립 현상도 그냥 개탄할 일만은 아니고, 기득권 세력들한테서는 거의 포위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거기에 저항하는 전 세계적인 시민연대는 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단체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세계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단체제가 힘이 센 데다가 세긴 세지만은 국내에서 우리 민주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전파되면은 이게 오히려 세계체제 변혁의 한 몫을 단단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죠. 그게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폭력의
뭐 유혈 충돌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질서정연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 법질서에 있는 모든 그 귀찮고 사실은 더디고 답답한 절차들을 다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네, 군사독재라든가 또는 이민족 다른 네. 민족의 탄압, 네, 우리 일제시대가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폭력이 네. 하에서는 이게 안 돼요. 이쪽에서 아무리 평화적으로 해도 다 쏴 죽이는데 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 내지는 빛의 혁명의 우리 근대사의 시발점은 그 동학혁명 이전에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네, 걸 네. 벌였잖아요. 한양에도 올라가고 한성에도 올라가고 보은에서 큰 집회하고 뭐 여기저기서 집회를 했는데 교조 신원이라는 거는 최재우 선생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원을 풀어주고 복권 지켜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평화적인 시위였죠. 그게 결국 안 들어준 데다가 가보전에 가가지고는 이제 고부에서 먼저 민중봉기가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대대적인 탄압을 했고 결과적으로 한 30만 명이 희생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흘린 피가 있고 그래도 이제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3.1운동은 비폭력 원칙으로 했는데 그것도 비폭력으로 끝날 수가 없었죠. 뭐 일본이 총 쏘고 사람 죽이고 하니까. 그러나 그때 피 흘리면서도 어느 정도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더랬고 그 다음에 이제 4.19는 실제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6월 항쟁은 박종철, 이한열이 희생자가 나오긴 했지만은 대체로 그건 평화적인 혁명일 뿐 아니라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옛날식 그런 탄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아직 쌓이지 않은 나라에서는 촛불혁명에 감동해서 나섰다가 오히려 피를 더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미얀마가 그렇잖아요. 미얀마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데는 아마 한국의 선례가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거긴 군사독재이기 때문에 뭐 다 쏴 죽여버리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반란군이 자기들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뭐 점점 세가 커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게 세계의 나라마다 그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앞선 시간표를 살고 있고 이번에 또 큰 성과를 냈으니까 예, 나는 변혁적 중도가 우리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 관심을 끌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 그리고 그거의 한반도 버전으로 나타나는 이제 분단 체제 이런 문제들 이런 기존 그런 체제들을 억압적 체제들을 변혁하는 그 힘이 변혁적 중도라는 이름을 같이 공유하지는 아직 않았어도 이미 그거를 현실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시민적 각성, 민중적 각성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감화를 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반응이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뭐 필요하면 친위 쿠데타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식의 평가들은 누구나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미국은 그런 사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극복해낼 수 있냐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속에서 아마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남한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사실은 우리 내부의 어떤 뭐 정권 교체라든지 뭐 무능하고 이제 무도한 정권들을 퇴출시키는 그냥 그런 과정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세계사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도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 있고 뭐 내란 사태 이후 과정만 봐도
이룩해낸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이뤄가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내적으로만 이제 한정해서 봐도 이게 뭐 탄핵 심판이 아직 남아 있고, 물론 저는 뭐 이렇게 무난히 네. 탄핵 심판도 가결적으로 이렇게 무난히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후에는 또 새로운 또 그 뭐 새 정권이 들어서야 되고, 그렇다면 또 뭐 개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새 정부가 해내야 될 과제가 그 앞에서 윤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복구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남북 관계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끌고 오다가 지금 거의 공백 상태처럼 돼버렸는데, 그걸 복구하는 문제부터 해서 도대체 한 정부가 당장 감당해낼 수 있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5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개인이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우리 국민들이 더 점점 각성하고 네. 더 실력이 늘어가지고 네. 대통령 한 사람이 하다가 남긴 일은 또 그 다음에 사람이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원래 오늘 그 사이에 진행을 약간 업데이트하자는 네. 취지에 비치면 좀 너무 네. 큰 주제니까 네.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얘기하기로 하십시오. 네, 네. 변화하는 흐름, 시대 변화의 흐름 같은 것들을 지켜보면 큰 틀에서는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 정도의 굉장히 선진적 민주 역량을 지금 갖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말에 동감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네. 예. 예, 백낙장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마련한 이 새 프로그램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하는 믿음을 갖고 필요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